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은 독이다. 네, 약은 독이다. 약은 독인지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이 조금 흐리긴 하는데요. 이분은 우다가와 구미코라는 분이고, 1959년, 잠시만요. 1959년 자바현에서, 그러니까 일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학 대학을 졸업하고, 음,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약을 대량 투여하는 치료법의 회의를 느끼고 약을 쓰지 않는 약사를 목표로 활동 중이고 현재 자신의 경험과 영양학, 식이요법 등으로 풍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 느끼면서 먹는 감식과 즐겁게 걷는 이 해피워킹이라고 하는 요법을 통해서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고, 정말 그런 것일까? 생활 습관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생활 습관병은 문화나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질환이고,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경우에 약으로 혈당치나 혈압을 떨어뜨렸다라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많이 끝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죠. 사실은 고혈압, 어, 혈압 약이라거나 당뇨 약이라거나 이런 것. 생활 습관 자체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나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약은 합성 물질의 결정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약을 먹는다는 것은 많든 적든 간에 우리 몸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행위다. 네, 되게 와닿는 문장이었어요. 이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행위다. 우리 의사가 해야 할 일은 그 명의들을 돕는 것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100명의 명의는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명의는, 그러니까 몸이 스스로 갖고 있는 명의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의사의 진실은 사실 90%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진단의 기준도 숫자일 뿐이다. 환자가 의사의 진단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면서 환자의 얼굴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럼 검사해보죠라고 할 뿐이다. 이거에 대한 사례는 저는 그거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였죠? 김창옥 교수가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되게 불성실하게 말하면서 약만 처방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의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웃기면서 영상을 찍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이 원래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언니에게서 배운 소중함, 언니에게서 배운 생명의 소중함, 병명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치료법도 전혀 몰랐던 이 가족의 그러니까 사남매 중에 막내였었고요. 그 중에 이 한 명이 언니가 아프면서 이제 좀 이제 이런 병이라거나 약이라거나 이런 곳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첫 번째 이 자녀를 그러니까 부모님은 첫째, 둘째 자식을 이미 병으로 잃은 터라 이번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니의 생명을 지켜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언니의 간병에만 매달려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이 작가는 어, 독립심이 매우 강한 아이였었고,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 해결을 했어야만 됐고,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이나 이 주위 어른들에게 걱정을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이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지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조숙한 아이였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윤택한 환경에 자라났긴 하지만, 이 마음에 외로움을 자주 느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부모님의 귀가를 기다리고 생명이란 무엇일까?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자랐던 이분이고요.
자, 의학은 날로 발전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왜 환자는 줄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검진을 의무화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2년마다 검진을 하고 1년마다 검진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검진을 의무화하면서 더 많은 약 복용자가 늘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아한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검진에서 경과 관찰을 유함 또는 재검사 판정을 받고 영양지도나 생활습관 지도를 받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고 건강한 일본 20일 이런 발상 자체는 너무 좋았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검진을 통해 드러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다시 생각해보고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을 갖게 되면 고혈당, 이상지혈증 뭐 이런 거, 그리고 고혈압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혈당이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대폭 줄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큰 기대를 했었대요, 실제로. 그런데 결과는 애석하게도 정반대로 나타났다. 대사 검진이 의무화되는 시점으로 그 이후부터 오히려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급작스럽게 늘어나게 됐다.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건강검진이 사실은 이제 의무화가 됐고, 그 전에는 실제로 약을 많이 복용하거나 이런 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재검이라거나 뭔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로 저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약국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치 숫자의 장난이 환자를 느리게 되는 경우가 된다. 여기 실제로 이제 복부 둘레가 여성은 85cm, 남성은 90cm인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위험군의 기준 수치가 정해지자, 그러니까 기준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보다 기준치가 정해짐으로써 사람들이 갑자기 건강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병자 취급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벗어난 경우에 뭔가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어떤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 약과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고 수치가 떨어졌다고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약을 복용하면서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잠시 위험한 상황이 보이지 않게 뚜껑을 덮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 약 한 가지를 더 늘려 복용하면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약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환자는 평생 의사의 이 평생 단골 손님이 되고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의학이 발달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이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라는 거. 자, 2만 8천 명의 병사의 목숨을 앗아간 흰쌀밥. 네, 각기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각기병. 각기병을 우리가 에도병이라고도 하고요. 에도 지역에서 현미 대신에 흰쌀밥을 먹는 가정이 크게 늘어났었고, 따라서 많은 에도 지역 사람들이 비타민 B 이 원이 결핍이 되면서 이 각기병이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래서 이 원인 불명의 병을 퇴치하고자 최전선에 산 것이 이제 군대였었고 청일 전쟁 중 각기병으로 사망한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가 늘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육군에서 각기병의 원인인 백미 중심의 흰쌀밥을 계속해서 제공했었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현미밥 대신에 배아와 껍질을 제거한 백미 중심의 이 식사를 고집했었던 게 원인이 돼서 각기병으로 병사들이 되게 많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1880년 일본에서 발생한 각기병 환자는 1929명, 사망자는 무려 51명이나 작곡밥으로 바꾼 뒤에, 그러니까 어, 되게 흰쌀밥을 먹다가 잡곡밥으로 바꾼 뒤에 3년 후에 각기병 환자의 수는 41명으로 급감을 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
이제 이러면서 흰쌀밥의 위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약을 각기병 이제 문제 되게 많이 심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 실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데 흰쌀밥을 많이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흰쌀밥을 좀 좋아합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겠다, 막 말하고 싶습니다. 약을 먹는 것은 사람의 몸에 이물질을 넣는 것이다. 대부분의 약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물질이다라는 것이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물질이다. 사람의 몸에 약은 곧 이물질이다. 본래 몸속에 없어야 할 물질. 있다면 제거해야 될 물질인 것이다. 약이란 몸에 이로운 작용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나쁜 작용도 한다. 약을 먹으면 그 성분이 몸의 여기저기를 순회하다 마지막에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의 성분도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바뀌고 최종적으로 체외로 배출됩니다. 네, 그래서 약이 이물질이다라는 말이 되게 강력하죠. 죽는 날까지 이 약과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 뭐다?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 필자가 일어난 그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말을 하고 있고요. 걷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걷기. 네, 걷기. 첫째, 운동. 둘째, 바른 식사. 셋째, 금연. 최후에는 약을 실천 권장하는 약을 쓰지 않는 약사로 이렇게 그냥 변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몸에서 보내는 통증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죠. 통증은 몸이 보내는 SOS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몸 안에 100명의 명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의사들이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명의를 돕는 일이다. 이 100명의 명의란 자기 자신의 자연 치유력, 면역력,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이다. 의사가 의술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 약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희망이어야 한다. 살고 싶다는 희망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아프다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이고 건강에 장애물이기 때문에 약으로 제거해야 된다고 사실은 대부분 믿고 있죠. 네. 자, 이것은 몸이 내지르고 있는 비명이다. 지금 SOS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 통증은 옐로우 카드야. 약을 먹어버릴 것이 아니라 어째서 아파오는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이 반드시 바뀐다라고 합니다. 약은 면역력을 파괴합니다. 약은 아무리 발전해도 질병과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약과 의료의 은밀한 이 거래가 있다라는 거죠. 콜레스테롤은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일까? 네, 해로운 것일까요? 네. 음식은 무농약을 찾으면서 합성식품인 약은 우리가 부지런히 먹는다? 예, 아이러니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먹는 음식은 무농약 야채만을 고집할 정도로 신경을 곤두에 세우면서 어째서 약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일까? 제 1장에서 말한 대로 약은 합성 물질의 결정체입니다.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약을 관찰해 보면 각기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약이 모두 흰색이면 무엇이든 구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으로 색을 입혀 놓습니다. 이때 착색료는 식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엄연한 합성 착색료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런 의약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여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부작용이라거나 인플루엔자 백신 이 부작용이라거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낳는 혈우병 치료제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 지금 되게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부른 위험한 사례들. 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일수록 특히 부작용을 조심해라.
실제로 이 B형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필자에게 타미플루를 한 캡슐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 이제 부작용에 걸린 환자가 있었고 지금도 역시 팔다리 저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갑자기 팔다리가 저린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타미플루라거나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타미플루가 안전한 약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 약사로서 말할 수 있다라고 작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자. 우리는 아까 100명의 명의가 있는 게 우리 몸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정교한 의료기기, 이 훌륭한 의료기술과 지식을 가진 의사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수리를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롯이 당신 자신뿐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을 손에 넣는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의식하고 걷는 것을 의식하고 먹는 것을 의식하고 일상생활을 의식하자. 건강하게 사는 습관은 모두 다 조금씩만 생각을 바꾸면 일상생활에서 별 어려움 없이 실천 가능한 것들이다. 일상생활에서 꼭 실천해 보길 이제 권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몸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요. 번째. 그래서 몸에서 보내는 두통이나 어깨 결림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걸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 또 다른 곳에서 여기저기 내 몸을 좀 봐줘라고 하면서 늑간 신경통, 위장 통증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할까요? 네, 이런 증상들 귀를 기울입시다. 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얼굴 표정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자세가 약간 틀어진 것도 마찬가지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척추가 휘면 콧등이 휘거나 좌우 표정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데요. 이런 소소한 변화나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정을 많이 거울 보는 편이고요. 표정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진을 많이 봅니다. 사진을 많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되게 비대칭이다. 웃는데 한쪽이 되게 이상한데 이런 거 되게 많이 좀 의식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 속에 당신 웃고 있는지, 거울 속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지, 얼굴에 하루에 활기차게 만들 에너지가 가득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래서 소소한 변화에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웃는 얼굴은 세로토닌을 만든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과 건강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 우리가 웃으면 눈꼬리가 내려가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얼굴 근육이 이런 움직임은 몸의 면역을 주관하는 간내로 전해져서 세로토닌을 신경 전달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혈액이나 림프액에 의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고 이것이 NK 세포 표면에 들러붙어서 그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신기한 것은 실제 웃을 만한 즐거운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려 웃는 얼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활발해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 운동 많이 해야 되고요. 하, 피, 라, 키, 뭐 이런 거. 그래서 웃는 얼굴 의식적으로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웃으려고 좀 의식을 하는 편이고, 유머라거나 농담에 반응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누군가가 웃게 하는 제스처에 저도 같이 웃으려고 많이 하는 이런 거 좀 의식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웃읍시다. 많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견갑골이 건강의 원천이다. 네, 저도 처음 들은 내용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견갑골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등뼈는 옆쪽에서 봤을 때 완벽한 S라인을 그리고 있대요. 그 주변에는 혈관과 림프관, 신경 등 신체의 중요한 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지나고 있습니다. 그 관들이 흐름이 원활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구부정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굳어지면 이런 흐름이 저에 대해서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책상에 앉은 채로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등의 결림이나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것은 등이 굽어 있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탓에 견갑골 주변이 뭉치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일상화되면 위를 압박하고 위통을 부르거나 이런저런 부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구부정한 자세를 내가 하지 않으려면 의식하면 됩니다. 어깨하고 이 귀를 일자로 늘 하면서 걷는 거를 의식을 하면 더 좋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증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신이 조금 뻣뻣하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은 생각이 날 때마다 운동을 연습 삼아 반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세요. 뒤에 팔을 깍지를 끼고 팔을 올리세요. 팔을 올려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유연성이 키워지고 상체의 뒤틀림이 해소되고 가슴을 바로 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견갑골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내장기관도 더불어서 활발해져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한 몸을 만들 수 있고 또 견갑골 주변을 유연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골반의 비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골반뼈가 바로 잡히면 두개골이 단단해져지고 이것은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개골이 느슨하면 이 만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도 무심결에 자꾸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개골을 단단하게 조여주면 이 만복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 적은 양을 먹고도 충분히 배가 불러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 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자세를 펴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의식한 행동들이 두개골을 단단하게 조여주고 그래서 이 만복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였군요. 네. 사람들이 자꾸 묻거든요, 저한테. 아니, 그렇게 적은 양을 먹고 어떻게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냐, 너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 만복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세로 두뇌가 조여지면서 만복감을 쉽게 느꼈더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되네요. 네. 그리고 걷는 것을 의식해라. 걷는 것. 몸의 전체 근육의 3분의 2가 모여 있는 게 다리에 있답니다. 몸의 전체 근육의 3분의 2가 다리에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걷기는 건강 유지를 최적의 운동 방법 중에 하나다. 최근에 걷기가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걷는다는 행위는 지극히 일상적이다. 이처럼 일상적인 동작을 운동으로 활용함으로써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걷기보다 좋은 활동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걷기가 운동량을 늘려가면서 걸을수록 운동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그럼 다리에는 근육이 얼마나 몰려 있다고요? 다리에는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몰려 있다. 네. 따라서 걸으면 그 많은 근육들이 힘차게 단련되고 뛰어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장기간 걷거나 걸음수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다리에 근육이 있다라는 걸 의식한다라는 것. 근육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신기하게도 여기를 단련시키고자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활발해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읍시다. 네. 그래서 종아리 근육에 집중합시다. 그러면 걷는 동안에 근육을 집중적으로 의식하면 네, 어느 근육에? 종아리 근육에. 종아리는, 자, 여러분,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정도로 혈액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근육입니다. 심장은 펌프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 곳곳에 혈액을 보내주고 있는데 중력의 영향으로 하반신에는 혈액이 고이기 쉽습니다. 그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때 이 종아리가 펌프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육은 노화하는 것이 아니라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보행이 곤란해진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걷는 것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노화 현상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가 아니라 퇴화되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되게 와닿네요. 자, 이제 많이 걷고 종아리를 의식해서 걸어봅시다. 자, 그리고 걷는 것. 자, 걸을 때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걸을 때 이렇게 걷죠. 저는 대부분 걸을 때 어떻게 했냐면 팔을 많이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팔을 뒤로 최대한 뻗으라는 거죠. 최대한. 뻗는 거에 의식해라. 뻗는 거에 의식하고 발은 앞으로 내미는 거에 의식해라. 팔은 뻗고 뒤로, 그러니까 뒤로 제치고 앞다리는 뻗고, 제치고 뻗고, 제치고 뻗고. 네, 걸을 때 의식하라고. 뒤로 제치면서 앞다리는 뻗으면서 앞다리는 뻗고 팔은 뒤로 제치고. 네, 이렇게 의식하면서 걸으라고 합니다. 네, 의식합시다. 자, 그리고 매일 뭐 300보, 2, 3분만 이렇게 의식하면서 걸을 때 걷는 거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걷는 거의 질이 높아진다라는 거. 자, 이제 이번에는 또 뭐를 의식할 거냐면 먹는 거를 의식합시다. 먹는 거. 자, 먹는 거.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식사를 하자. 네, 진짜 식사를 하자.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식사를. 동물과 달리 사람들은 식감이 발달해 있다. 우리 인간은 음식에 보기 좋은 외관, 씹었을 때의 사각거리는 소리, 혀로 느끼는 감촉, 코로 느끼는 향기 등 그야말로 오감을 동원해서 식사를 즐긴다. 온몸으로 먹는데요, 사람은. 사람은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식사야말로 건강한 건강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먹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의식하는 게 나왔습니다. 식사 전에 반드시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을 알려주시고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내려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식사를 끝낸 거에 대해서 의식해라. 네, 네, 이거 저 의식 안 했어요. 그냥 뭐 같이 먹는 사람이 밥을 사주거나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밥을 대접해 줌으로써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시작했고 밥을 먹는 걸 끝냈다. 네,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밥을 먹기 전과 먹은 후, 밥을 시작과 끝. 네, 이거를 의식합시다. 그리고 8할 식사를 하래요. 8할. 그러니까 과도한 줄임은 삼가하되 8할을 해라. 그래서 8할 식사로 제한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본 속담에도 배를 8알만 채우면 의사가 따로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영어권에도 가벼운 저녁 식사는 장수의 비결,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8알 식사가 우리 몸 건강에 아주 좋은 네, 식사 양이라는 것. 자, 그리고 밥 먹을 때요, 거울을 보면서 식사하래요. 저도 어떤 거 싫어하면요, 개걸스럽게 먹는 거 싫어해요. 식사를, 제가 이제, 어쩌면 저는 점심 식사를 많이 대접할 일이 많잖아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막 쩝쩝 소리 나는 사람이 있고요. 음식물이 하나가득 있는데 입을 벌리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 막 흘릴 정도로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밥은 사주면서 같이 밥을 먹지만 엄청 싫어요. 그래서 고상하게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밥을 먹으래요.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는 걸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래요. 내가 이상하고 어색하게 밥을 먹고 있진 않을까? 너무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아니면 구부정한 자세로 밥을 먹는 건 아닐까? 그리고, 네, 그리고 실제로 밥을 먹는데도 고양이 등처럼 밥을 구부리면서 먹고 있는 사람이 되게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거울을 보면서 밥을 먹어라. 네,
그리고 저는 대부분 밥을 먹을 때 거울을 보면서 먹습니다. 거울 보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해 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을 소소한 감동을 글로 남겨 두래요. 네. 제가 인스타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 때문이에요. 일상을 소소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남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용하는 글도 많긴 하지만 그때의 감정을 제가 남겨 놓고 싶은 생각이 좀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감정을 남기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한 줄 평, 뭐 한 줄 남기기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네. 오늘 준비한 책 약은 독이다라는 책. 네. 여기까지 모두 책의 내용은 모두 마쳤고요. 네.